아버님, 그동안 불효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니? 죄송했습니다. 도박도 끊었습니다. 이제 정신 차리고 살겠습니다. 그래. 한 잔 받으십시오. 정수야, 이 술이 왜 그러니? 아버님 편히 쉬십시오. 늙은이는 이제 쉴 때가 됐습니다. 재산은 제가 안녕하세요. 저는 천태삼입니다. 오늘은 저의 솔직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들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올해 70입니다. 명동에서 사채업을 하고 있죠. 사람들은 저를 명동의 큰손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호칭이 그리 달갑지만은 않습니다. 1980년 초여름이었습니다. 명동 뒷골목 3층 건물, 제 사무실 창가에 서면 을지로 내거리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저 아래로 택시들이 꼬리를 물고 지나갔고 양복 입은 사내들이 분주하게 오갔습니다. 명동은 언제나 이렇게 살아 숨쉬었죠.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차용증이 빼곡했습니다. 국회의원, 대기업 전무, 백화점 사장. 이름만 들어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000억이 넘는 돈이 제 손을 거쳐 흘러갔습니다. 그들은 제 앞에서 허리를 굽혔고 제가 고개를 끄덕여야 비로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밤이 되면 이 넓은 사무실이 텅 비었습니다. 직원들이 퇴근하고 나면 덩그러니 저 혼자였죠. 소파에 앉아 양주 한 잔 따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많은 재산을, 이 권력을 대체 누구에게 물려준다는 말인가? 저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젊은 시절 사업에만 몰두했습니다. 돈을 모으는 게 먼저였고 명동에서 자리 잡는 게 급했습니다. 결혼은 미뤘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환갑을 훌쩍 넘겼고 이제는 70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제게 재산이 있으니 걱정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밤마다 저를 짓누르는 이 공허함을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양아들을 드리기로요. 3년 전 일입니다. 명동 입구 술집에서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김종수라는 이름의 36살 사내였죠. 건달스러운 분위기가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영리했습니다. 고아 출신이라 했습니다. 의지할 곳 없이 명동 뒷골목을 전전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를 데려왔습니다. 호적에 올렸고 제 성을 물려줬습니다. 이제 그는 천종수였습니다. 아니, 제 아들이었습니다. 종수는 똑똑했습니다. 사람 보는 눈이 있었고 명동 물정을 빠르게 익혔습니다. 제 심부름을 척척 해냈죠. 그런데 아무래도 뭔가 불안했습니다. 그 눈빛 깊은 곳에 자리한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그림자 같은 것이요. 하지만 저는 애써 외면했습니다. 이제 종수가 있지 않습니까? 제 대를 이을 아들이 생긴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종수가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아버님, 소개해드릴 사람이 있습니다. 최민주라는 이름의 29살 여자였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단정한 인상이었죠.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집안이었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의 딸이라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종수가 제법이구나. 명동 뒷골목 건달이 국회의원 딸과 약혼까지 했다니. 이제 정말 제대로 된 가문을 만들 수 있겠다는 희망이 들었습니다. 결혼은 언제 할 생각이냐? 내년 봄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버님. 종수가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주도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이었습니다. 사무실에서 혼자 서류를 정리하고 있는데 오랜 친구 양병철이 찾아왔습니다. 병철이도 올해 70입니다. 명동에서 포목점을 하는 사람이죠. 저와는 젊은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태삼아, 잠깐 할 얘기가 있네.
병철의 얼굴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평소와 달리 무거운 표정이었죠. 무슨 일인가? 자네 양아들 말일세. 김종수? 왜 종수가? 그 친구 요새 명동 뒷골목에서 돈놀이를 한다더군. 자네 이름 들먹이면서 저는 손에 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확실한 정보인가? 내가 직접 확인했네. 며칠 전에도 을지로 술집에서 큰 소리 치더군. 천태삼 아들이라고. 병철이 담배에 불을 붙이며 말했습니다.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명동 거리에 네온 사인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불빛이었지만 제 눈에는 그저 차갑게만 느껴졌습니다. 태삼아, 자네 혹시? 병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후회하나?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택시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보는데 문득 옛 생각이 났습니다. 젊은 시절 사랑했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정미숙이라는 이름의 따뜻한 사람이었죠. 그 사람과 헤어진 게 벌써 30년도 더 지났습니다. 그때 제가 사업을 선택했고 미숙은 떠났습니다. 그 뒤로 소식이 끊겼죠. 만약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미숙과 가정을 꾸렸다면, 지금쯤 제 곁에는 진짜 자식이 있지 않았을까요? 택시가 집 앞에 멈췄습니다. 저는 천천히 내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넓은 거실에 불을 켰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텅 빈 집이었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시계가 째깍거렸습니다. 천억을 움직이는 명동의 큰 손. 그런데 이 큰 집에 저 혼자입니다. 아들이라 부르는 사람은 있지만 그마저도 불안합니다. 문득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 미숙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둘 다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선택이 평생을 짓누르리라는 걸요. 사진을 도로 집어넣었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내일도 명동 거리는 분주하겠죠. 사람들은 제게 고개 숙일 겁니다. 하지만 이 공허함만큼은 아무도 채워주지 못할 겁니다.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병철의 말을 들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종수를 불렀습니다. 명동 사무실 안쪽 응접실이었죠. 오후 2시 창밖으로 을지로 거리가 소란스러웠습니다. 종수가 들어왔습니다. 평소처럼 가죽 재킷을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기름을 발라 뒤로 넘겼고 얼굴에는 여전히 그 영리한 미소가 걸려 있었죠. 아버님 부르셨습니까? 앉게.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종수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담배를 꺼내 입에 물더니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요새 뭐하고 다니나? 별일 없습니다. 아버님 일 거들고 그냥 그렇죠. 을지로 쪽은? 종수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러나 이내 태어난 척했죠. 가끔 친구들 만납니다. 돈놀이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종수가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었습니다. 누가 그러던가요? 내 이름 함부로 쓰지 말게. 자네가 뭘 하든 상관없지만 내 이름은 빼고 하게. 종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표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배만 피워댔죠. 알겠습니다, 아버님.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봤자 솔직하게 말할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종수는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최민주가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검은색 코트를 입고 있었는데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평소의 단정한 모습과는 달랐죠. 아버님, 죄송하지만 잠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러게. 앉으시게. 민주가 소파 끝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손가락을 꼬았다 폈다 했습니다. 뭔가 말하기 힘든 일이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종수 씨 때문에 오셨나? 민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었습니다. 아버님, 저는 사실 말끝을 흐렸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재촉하지 않았죠. 종수 씨와 결혼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예상했던 말이었으니까요. 이유가 뭔가? 종수 씨는 저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왜 약혼까지 했나? 아버지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원했습니다. 천태삼님과의 관계, 정치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명동거리에 차들이 빽빽이 막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인도를 메우고 있었죠. 그래서 어쩌자는 건가? 파혼하고 싶습니다. 민주의 목소리가 확고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봤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좋네. 그렇게 하시게. 민주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제 대답이 의외였던 모양입니다. 정말 괜찮으신 겁니까? 억지로 붙들어봤자 소용없는 일 아닌가. 자네 마음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민주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님, 혹시 천윤호 씨를 아십니까?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천윤호.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35년 전 정미숙과 헤어진 그 밤. 그 사람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나중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외면했죠. 사업이 먼저였으니까요. 그 아이가 천윤호였습니다. 제 친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평생 그 사실을 숨겼습니다. 미숙도 아이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혼자 키웠죠. 윤호는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도 아버지 노릇을 한 적이 없습니다. 윤호를 안다고? 네, 한국은행에서 일합니다.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민주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이 여자가 윤호를 좋아한다는 걸요. 윤호한테는 여자가 있네. 김혜란 씨, 알고 있습니다. 민주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저는 복잡했습니다. 양아들 종수와 약혼한 여자가 친아들 윤호를 좋아한다니. 그런데 윤호에게는 이미 여자가 있습니다. 김혜란이라는 사람이죠. 이 얽힌 관계를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민주 씨, 자네 마음은 알겠네. 하지만 윤호는 혜란이를 사랑하네. 그건 자네도 아는 일 아닌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마음을 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윤호를 만났습니다. 명동 뒷골목 작은 선술집이었습니다. 윤호는 양복 차림으로 앉아 있었죠. 단정한 얼굴에 차분한 인상이었습니다. 종수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윤호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저를 아버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당연했죠. 윤호는 제가 친아버지라는 걸 모릅니다. 요새 어떤가? 은행 일은 괜찮습니다. 혜란이도 잘 지내고요. 윤호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혜란 얘기를 할 때 눈빛이 따뜻해졌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느껴졌죠. 결혼은 언제 할 생각인가? 내년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잘 됐네. 저는 술잔을 들었습니다. 윤호도 따라 들었죠.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윤호. 네. 최민주라는 여자 아나? 윤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압니다. 그 여자가 자네를 좋아하는 것 같더군. 윤호가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혜란이가 있습니다. 그래. 자네 마음은 변함없겠지. 네, 변함없습니다. 저는 윤호의 얼굴을 봤습니다. 제 아들입니다. 친아들입니다. 하지만 저는 평생 아버지 노릇을 못했습니다. 이제 와서 아버지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 순간 선술집 문이 열렸습니다. 종수였습니다. 술에 취한 얼굴로 비틀거리며 들어왔죠. 뒤에는 낯선 여자가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민주가 아니었습니다. 종수가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윤호를 봤습니다. 아, 아버님, 여기 계셨습니까? 종수, 이 사람은 천윤호 씨죠? 은행원. 하, 성실한 사람이라던데. 종수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윤호는 아무 말 없이 종수를 바라봤습니다. 종수, 집에 가게. 왜요? 저도 한잔하고 싶은데. 종수가 옆 테이블에 털썩 앉았습니다. 여자도 따라 앉았죠. 저는 일어났습니다. 윤호에게 눈짓했습니다. 둘이 함께 선술집을 나왔습니다. 밖은 추웠습니다. 명동 거리에 네온 사인이 번쩍였습니다. 사람들이 웃고 떠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소음 속에서 외로웠습니다. 윤호. 네. 자네는 좋은 사람이네. 윤호가 저를 봤습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혜란이 잘 챙기게. 결혼도 잘하고. 감사합니다. 윤호가 고개 숙여 인사하고 떠났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제 아들입니다. 하지만 아들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명동의 사채업자일 뿐입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집으로 향했죠. 차창 밖으로 명동이 지나갔습니다. 화려한 불빛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역시 아무도 없었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시계가 째깍거렸습니다. 종수는 문제아입니다. 민주는 윤호를 좋아합니다. 윤호는 혜란을 사랑합니다. 모두가 얽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중심에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문득 불안했습니다. 이게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뭔가 더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밤하늘이 흐렸습니다. 저는 그저 앉아 있었습니다. 텅 빈 집에서 혼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명동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는데 양병철이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손에 든 봉투가 떨리고 있었죠. 태삼아, 자네한테 꼭 해야 할 얘기가 있네. 무슨 일인가? 저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병철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담배를 꺼내 피우더니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정미숙 말일세.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미숙이가 왜? 며칠 전에 우연히 만났네. 종로 쪽 시장에서. 병철이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었습니다. 그 사람 아직도 자네를 기다리고 있더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태삼아. 병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숙이가 자네 아이를 낳았네. 35년 전에.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자네가 떠난 뒤 알게 됐다더군. 임신한 걸. 하지만 자네한테 말하지 않았네. 자네가 사업 때문에 바쁜 걸 알았으니까.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 아이가 누군가? 천윤호 일세. 한국은행 다니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윤호. 제가 알고 있던 그 청년. 성실한 은행원. 혜란을 사랑하는 남자. 제 친아들이었습니다. 미숙이가 혼자 키웠네. 윤호한테는 아버지 얘기를 하지 않았다더군. 그냥 일찍 돌아가셨다고만. 병철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미숙이가 전해달라고 했네. 윤호 어릴 적 사진들 일세.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사진들이 쏟아졌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운동회, 졸업식, 윤호의 성장 과정이 담긴 사진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들을 한 장 한 장 봤습니다. 어린 윤호가 웃고 있었습니다. 미숙이 아이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둘 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진 속에 저는 없었습니다. 태삼아, 자네 괜찮나? 병철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사진만 바라봤습니다. 35년입니다. 35년 동안 저는 몰랐습니다. 제게 아들이 있다는 걸, 그 아들이 명동 어딘가에서 자라고 있다는 걸. 저는 바보였습니다. 미숙이를 만나고 싶네. 알았네. 내가 주선하지. 병철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을 나가기 전에 한 번 더 저를 돌아봤습니다. 태삼아, 늦지 않았네. 지금이라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늦지 않은 걸까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려는데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종수였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버님, 잠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 종수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5천만 원입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무슨 돈이 그렇게 필요한가? 도박빚입니다. 종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청계천 쪽 도박장에서 잃었습니다. 이자가 불어나서 이제는 5천만 원이 됐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종수? 네, 아버님. 내가 몇 번 말했나? 도박하지 말라고.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종수가 이마를 바닥에 찧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종수의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돈은 주겠네.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 일세. 감사합니다, 아버님. 종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 뭔가 어두운 게 숨어 있었습니다. 종수가 나갔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명동 거리가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종수가 정말 도박을 끊을까요? 아니면 더 깊이 빠져들까요? 그리고 윤호, 제 친아들, 그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모든 게 엉켜 있었습니다. 사흘 뒤 병철이 연락했습니다. 태삼아, 미숙이가 자네를 만나고 싶다네. 내일 오후 2시 남산 밑 찻집으로 오게. 저는 떨렸습니다. 35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남산 밑 찻집에 갔습니다. 작은 한옥 찻집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창가에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정미숙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 사람이었습니다. 머리는 희끗해졌고 주름이 깊어졌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태삼 씨. 미숙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차가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죠. 병철 씨한테 들었습니다. 미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윤호 얘기요. 미안하네. 제가 먼저 사과했습니다. 몰랐네. 정말 몰랐어.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지 않았으니까요. 미숙이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나? 태삼 씨가 바쁜 걸 알았습니다. 사업 때문에. 그리고 저는 태삼 씨를 붙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미숙의 목소리가 잔잔했습니다. 원망이 없었습니다. 그게 더 가슴 아팠습니다. 윤호는 좋은 아이로 자랐습니다. 은행에 다니고 착한 여자친구도 있습니다. 알고 있네. 혜란이지.
네, 혜란 씨. 좋은 사람입니다. 미숙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슬퍼 보였습니다. 윤호한테는 말하지 않았나? 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고만 했습니다. 이제라도 말해야 하지 않을까? 미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태삼 씨 뜻대로 하십시오. 저는 상관없습니다. 다만 미숙이 제 눈을 봤습니다. 윤호가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찻집을 나왔습니다. 남산이 보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윤호에게 말해야 할까요? 내가 내 아들이라고. 35년 동안 몰랐지만 이제는 알게 됐다고. 하지만 윤호가 받아들일까요? 평생 아버지 없이 자란 아이가 이제 와서 나타난 아버지를 받아들일까요?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명동 뒷골목이었습니다. 종수가 어두운 술집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건달 같은 사내 둘이 앉아 있었죠. 형님, 그래서 어떻게 할 겁니까? 늙은이가 언제까지 살겠어. 이참에 정리하는 게 낫지. 종수가 술잔을 비웠습니다. 재산은 다 내 명의로 넘어와 있어. 양자 입적했으니까. 문제는 타이밍이야. 그럼 언제? 곧. 아주 곧. 종수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이 대화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명동 골목은 어두웠고 사람들은 저마다 바빴습니다. 저는 그날 밤 집에 혼자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친아들 윤호, 양아들 종수, 옛 연인 미숙, 모두가 제 삶에 얽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시계가 째깍거렸습니다. 불현듯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혼자서 미숙을 만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날 아침 병철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삼아, 큰일 났네. 무슨 일인가? 미숙이가 쓰러졌네. 지금 서울대병원 응급실이야. 저는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복도에 윤호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손이 떨리고 있었죠. 병철이 옆에서 그를 다독이고 있었습니다. 윤호. 제가 부르자 윤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신장암 말기래요. 윤호의 목소리가 부서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석 달도 안 남았다고. 저는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지금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아직 의식은 없고요. 윤호가 벽에 기댔습니다.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습니다. 왜 이제야 알았을까요? 어머니가 아프신걸. 제가 너무 바빴습니다. 은행일에 혜란이한테만 신경 쓰고. 윤호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저는 윤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뭐라 위로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도 아버지가 아니었으니까요. 아니, 아버지였지만 아버지 노릇을 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천태삼 씨. 윤호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어머니가 깨어나시면 할 말씀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한테, 그리고 천태삼 씨한테.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미숙이 깨어났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상태는 좋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누렇게 떴고 몸은 말라 있었습니다. 저는 병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윤호가 안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부르십니다. 저는 천천히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미숙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었죠. 하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태삼 씨, 네. 윤호한테 말했습니다. 아버지 얘기를. 저는 미숙 옆에 앉았습니다. 윤호가 뭐라 하던가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울었습니다. 오래 울었습니다. 미숙의 목소리가 가늘었습니다. 이제 윤호가 태삼 씨를 찾아갈 겁니다. 아버지로서 내가 받을 자격이 있을까? 자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윤호에게는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제가 떠나기 전에 미숙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미안하네. 정말 미안해. 이제 와서 미안하다는 말이 무슨 소용입니까? 미숙이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용서합니다. 태삼 씨를 원망한 적 없습니다. 다만 윤호만큼은 잘 부탁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명동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윤호가 와 있었습니다. 양복 차림이었지만 넥타이는 느슨하게 풀려 있었습니다. 천태삼 씨, 그래, 제 아버지시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 말씀 안 하셨습니까? 윤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몰랐네. 정말 몰랐어. 어머니는 아셨습니다. 35년 동안. 그런데 왜 저한테는 말씀 안 하셨습니까? 자네를 지키려고 그랬겠지.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명동 거리가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평생 아버지 없이 자랐습니다. 윤호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친구들이 아버지 손잡고 학교 올 때 저는 혼자였습니다. 졸업식 때도 성인식 때도 윤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아버지라고 하시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하네.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윤호가 돌아섰습니다.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러다 멈췄습니다. 그래도 알고 싶습니다. 뭘? 왜 어머니를 떠나셨는지, 왜 저를 찾지 않으셨는지.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업 때문이었네. 명동에서 자리 잡는 게 급했어. 돈을 모으는 게 먼저였지. 그래서 미숙을 떠났고 자네 존재도 몰랐네. 그게 전부입니까? 그게 전부일세. 윤호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결국 돈이 우선이었군요. 그래. 윤호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사무실이 넓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종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님, 내일 저녁에 같이 식사하시죠. 제가 좋은 곳 알아뒀습니다. 종수, 지금은 그럴 기분이 아니네. 아버님, 제게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꼭 만나 뵙고 싶습니다. 종수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알았네. 전화를 끊었습니다. 뭔가 찝찝했지만 정확히 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종수가 예약한 곳은 명동 뒷골목 고급 요정이었습니다. 한옥으로 된 2층 건물이었죠. 들어가니 방이 하나 준비돼 있었습니다. 상이 차려져 있었고 술이 놓여 있었습니다. 종수가 술을 따랐습니다. 아버님, 그동안 불효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나? 도박도 끊었습니다. 이제 정신 차리고 살겠습니다. 종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술잔을 들었습니다. 종수도 따라 들었죠. 그래, 잘 생각했네. 술을 마셨습니다. 독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술을 한 잔 더 마시자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종수, 이 술이. 아버님, 편히 쉬십시오. 종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종수, 내가. 늙은이는 이제 쉴 때가 됐습니다. 재산은 제가 잘 쓰겠습니다. 종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 눈빛에 아기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건 종수의 차가운 미소였습니다. 그리고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천장이 하얗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병원이었습니다.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온몸이 아팠습니다. 왼쪽 팔에 깁스가 돼 있었고 머리는 붕대로 감겨 있었습니다. 정신 드셨습니까?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여기가 어딘가? 서울대병원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교통사고. 저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요정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종수가 따라준 술, 그리고 어지러움, 쓰러짐. 그 다음 기억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됐나? 일주일입니다. 중환자실에 계셨습니다. 일주일. 저는 일주일 동안 의식이 없었습니다. 천태삼 씨, 병철이 병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상기돼 있었습니다. 정신 차렸군. 병철, 자네 큰일 날 뻔했네.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조금만 늦었으면 위험했다더군. 병철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명동 뒷골목에서 자네 차가 전봇대를 들이받았네. 운전기사는 현장에서 사망했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차 사고.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게 사고가 아니라는 걸. 종수는 어디 있나? 병원에 한 번도 안 왔네. 연락도 안 되고. 역시 종수였습니다. 그날 밤 윤호가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죠. 천태삼 씨, 왔나? 윤호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사고가 아닙니다. 알고 있네. 저도 조사했습니다. 석 달 동안. 윤호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김종수의 통화 기록입니다. 사고 전날 최영진 국회의원실과 3번 통화했습니다. 최영진, 최민주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종수의 계좌 내역입니다. 사고 일주일 전 최영진 측근 명의로 5천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윤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종수가 최영진과 짰습니다. 천태삼 씨를 제거하고 재산을 나눠 가지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윤호를 말렸습니다. 왜요? 저 인간들이 아버님을 죽이려 했다고요. 윤호가 처음으로 저를 아버님이라 불렀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증거가 약하네. 통화 기록과 송금만으로는 부족해.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내가 미끼가 되겠네. 무슨 말씀이십니까? 종수와 최영진이 다시 움직이게 만들 거야. 그때 확실한 증거를 잡는 거지. 윤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괜찮네. 이제 잃을 게 없어. 저는 윤호를 봤습니다. 자네가 있으니까. 윤호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젊은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미숙과 함께했던 날들. 손을 잡고 남산을 올랐던 봄날. 둘이 찻집에서 웃었던 여름 저녁. 그때 선택을 달리했다면 어땠을까요? 사업 대신 미숙을 선택했다면, 돈 대신 가족을 선택했다면, 지금쯤 윤호와 함께 살고 있지 않았을까요? 저녁 식탁에서 밥을 먹고 주말에 함께 나들이 가고. 하지만 저는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명동의 큰 손이 되는 길을, 천억을 움직이는 길을, 그리고 지금 이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양아들에게 배신당하고
친아들과는 35년 만에 만났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제 늦지 않았습니다. 윤호가 말했죠. 아버님이라고. 저는 이제 아버지가 됐습니다. 35년 만에. 그리고 이 아버지는 아들을 지킬 겁니다. 종수와 최영진으로부터 창밖 별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부터 시작입니다. 진짜 싸움이. 퇴원한 지 사흘째였습니다. 저는 명동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평소처럼 책상에 앉아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직원들에게도 평소와 다름없이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사무실 밖에는 형사 둘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윤호가 연결해준 사람들이었죠. 준비됐습니다. 형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종수가 움직이면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종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십니까? 목소리가 상냥했습니다. 마치 걱정하는 아들 같았죠. 덕분에 괜찮네. 제가 병문안을 못 가서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요. 그래, 알고 있네. 오늘 저녁 한번 뵙고 싶습니다. 명동 사무실로 가겠습니다. 좋네. 기다리겠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형사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오후 9시 종수가 사무실로 왔습니다. 가죽 재킷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여전히 그 영리한 미소가 걸려 있었죠. 하지만 눈빛만큼은 차가웠습니다. 아버님, 회복하셔서 다행입니다. 앉게. 종수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담배를 꺼내 입에 물었습니다. 사고 때문에 많이 놀라셨죠? 그래, 놀랐네.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자네도 놀랐겠지? 물론입니다. 아버님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나 했습니다. 종수가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그런데 말일세, 종수. 네, 아버님. 자네가 그 사고를 꾸몄다더군. 순간 종수의 손이 멎었습니다. 담배재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최영진 의원과 짰다며. 나를 죽이고 재산을 나눠 가지려고. 종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버님, 누가 그런 헛소리를. 헛소리가 아니네. 증거가 있어. 저는 서랍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윤호가 정리한 통화 기록과 계좌 내역이었습니다. 사고 전날 자네가 최영진과 3번 통화했지. 그리고 일주일 전 5천만 원을 받았고. 종수가 서류를 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조작입니다. 조작이 아니네. 은행에서 직접 확인한 거야.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종수, 자네는 왜 그랬나? 아버님, 내가 자네를 아들로 받아들였네. 호적에 올렸고 내 성을 줬어. 그런데 왜 날 죽이려 했나? 종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웃었습니다. 들켰군요. 종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왜냐고요? 간단합니다. 돈 때문이죠. 종수가 담배를 바닥에 비볐습니다. 아버님은 언제까지 사실 겁니까? 70입니다. 이제 슬슬 정리할 때 아닙니까? 그래서 나를 죽이려 했나? 죽이는 게 아닙니다. 편히 보내드리려 했죠. 사고처럼 꾸며서. 종수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실패했군요. 아버님, 운이 좋으셨습니다. 종수, 아직 늦지 않았네. 자수하게. 자수요? 종수가 비웃었습니다. 증거가 뭐가 있습니까? 통화 기록? 송금?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때였습니다.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형사 둘이 들어왔습니다. 김종수 씨, 살인 교사 및 살인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종수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뭡니까? 오늘 밤 10시 명동 뒷골목에서 청부업자와 만나기로 했죠? 천태삼 씨 살해를 의뢰하려고. 형사가 수갑을 꺼냈습니다. 그 청부업자가 우리 쪽 사람입니다. 이미 대화 내용 다 녹음됐습니다. 종수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이런, 손 내미십시오. 형사가 종수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철컥 소리가 울렸습니다. 종수가 저를 봤습니다. 눈빛에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버님, 왜 이러십니까? 저는 아버님 아들 아닙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 하나?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늘부로 자네를 파양하겠네. 호적에서 파고 재산 상속권도 박탈하네. 종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늦었네. 형사들이 종수를 끌고 나갔습니다. 종수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아버님, 종수의 외침이 복도에 울렸습니다. 그리고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는 창가에 섰습니다. 아래로 경찰차가 보였습니다. 종수가 차에 태워졌습니다. 경찰차가 출발했습니다.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뉴스가 터졌습니다. 국회의원 최영진 살인 교사 혐의로 검찰 조사, 명동 사채업자 살해 음모, 정치권까지 연루. 최영진이 국회에서 끌려 나오는 장면이 TV에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렸고 최영진은 고개를 숙인 채 경찰차에 올랐습니다. 최민주도 함께 조사받았습니다. 아버지의 범행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었죠. 며칠 뒤 윤호가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검찰에서 기소했습니다. 종수와 최영진 모두. 그래. 종수는 살인 교사와 살인 미수로 최소 10년은 받을 겁니다. 최영진도 공모 혐의로 5년 이상 예상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주는 어떻게 됐나? 혐의 없음으로 풀려났습니다. 아버지 범행을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그래, 다행이군. 윤호가 저를 봤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십니까? 괜찮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종수를 아들로 받아들였던 제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한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윤호. 네, 아버님. 이제 자네밖에 없네. 윤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아버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윤호를 봤습니다. 제 친아들입니다. 35년 만에 만났지만 이제는 진짜 아들입니다. 창밖으로 명동 거리가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차들이 지나갔습니다. 모든 게 평소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양아들은 떠났고 친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거짓된 가족은 사라졌고 진짜 가족이 생겼습니다. 저는 비로소 알았습니다. 돈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다는 걸, 권력이 아니라 가족이 소중하다는 걸. 늦었지만 이제라도 알게 됐습니다. 종수가 구속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명동 사무실에서 변호사와 마주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파양 절차는 완료됐습니다. 김종수는 더 이상 천태삼님의 법적 아들이 아닙니다. 변호사가 도장 찍힌 서류를 건넸습니다. 재산 상속권도 모두 박탈됐고 호적에서도 말소됐습니다. 저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묵직했습니다. 3년입니다. 3년 동안 아들이라 믿었던 사람이 이제는 남입니다. 아니, 저를 죽이려 한 범죄자입니다. 그리고 이건 천윤호 씨 관련 서류입니다.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친자 확인 검사 결과입니다. 천태삼님과 천윤호 씨는 생물학적 친자 관계가 확실합니다.
저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DNA 일치율 99.9% 명확했습니다. 호적 정정 신청도 접수했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에 윤호 씨가 정식으로 천태삼님의 친아들로 등재됩니다. 고맙네. 변호사가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명동거리에 가을 햇살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35년입니다. 35년 만에 아들을 되찾았습니다. 그날 오후 병원으로 갔습니다. 미숙이 입원해 있는 서울대병원이었습니다. 상태가 악화돼 특별병동으로 옮긴 지 일주일째였습니다.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미숙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더 말랐고 피부는 누렇게 떴습니다. 산소호흡기에서 슉슉 소리가 났습니다. 윤호가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손을 잡고 있었죠. 혜란도 함께였습니다. 아버님, 윤호가 일어났습니다. 왔나? 저는 미숙에게 다가갔습니다. 태삼 씨, 미숙이 가늘게 웃었습니다. 종수일은 들었습니다. 신경 쓰지 말게. 윤호가 많이 고생했죠? 그래. 자네 아들 훌륭하게 컸네. 미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윤호를 혼자 키우느라 태삼 씨한테 제대로 된 아들 만들어드리지 못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윤호는 훌륭한 아들일세. 저는 미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미숙. 네. 신장 이식 수술밖에. 미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그러시더군요. 늦지 않았네. 내가 확인했어. 미국에 좋은 병원이 있다더군. 거기서 수술하면 된다고. 윤호가 저를 봤습니다. 아버님, 정말입니까? 그래. 존스홉킨스 병원이네. 거기 신장 이식 전문의가 있어. 내가 이미 연락했네. 미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삼 씨, 비용이 엄청날 텐데. 돈 걱정은 하지 말게. 내가 다 준비했어. 저는 윤호를 봤습니다. 다음 주에 미국으로 떠나게. 자네 어머니, 자네, 그리고 혜란이도 함께. 아버님, 윤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내가 못해준 게 너무 많네. 이것밖에 못하네. 윤호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저는 윤호를 일으켰습니다. 아들이 아버지한테 무릎 꿇나. 일어나게. 윤호를 안았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아들을 안아본 게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일주일 뒤였습니다. 구청 민원실이었습니다. 윤호와 함께 갔습니다. 호적 정정이 완료됐습니다. 직원이 새 가족관계 증명서를 건넸습니다. 거기에는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천태삼, 아들 천윤호. 저는 그 글자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천윤호, 제 아들입니다. 이제 법적으로도 혈연적으로도 제 아들입니다. 축하합니다, 아버님. 윤호가 웃었습니다. 자네도 축하하네, 아들. 둘이 구청을 나왔습니다. 가을 하늘이 맑았습니다. 아버님, 점심 같이 드실까요? 그러지. 명동 한정식집으로 갔습니다.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윤호가 제 술잔에 술을 따랐습니다. 아버님, 그래. 제가 평생 궁금했던 게 있습니다. 말해보게. 왜 어머니를 떠나셨습니까? 저는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사업 때문이었네. 그때는 돈이 전부였어. 명동에서 자리 잡는 게 급했고. 후회하십니까? 매일 후회하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만약 다시 돌아간다면 미숙을 선택하겠네. 자네 어머니와 함께 평범하게 살았을 거야. 윤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괜찮습니다.
아버님을 만났으니까요. 저는 윤호를 봤습니다. 자네는 참 착하구나. 어머니를 닮았습니다. 둘이 웃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명동거리가 분주했습니다. 아버님, 미국 가기 전에 같이 사진 찍으실까요? 그러지. 근처 사진관으로 갔습니다. 작은 가게였습니다. 사진사가 카메라를 준비했습니다. 자, 아버지와 아들이시네요. 가까이 붙으세요. 저는 윤호 옆에 섰습니다. 윤호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하나, 둘, 셋.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사진이 나왔습니다. 저와 윤호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둘 다 웃고 있었습니다. 35년 만에 찍은 아버지와 아들의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 액자에 넣어서 사무실에 걸어야겠네. 저도 하나 가지겠습니다. 사진관을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윤호네 집으로 초대받았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혜란이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아버님, 편하게 앉으세요. 혜란이 상을 차렸습니다. 김치찌개, 제육볶음, 나물 반찬들이 소박하게 놓였습니다. 윤호가 좋은 여자 만났네. 감사합니다. 혜란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넷이 둘러앉았습니다. 윤호, 혜란, 병철, 그리고 저.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병원 얘기, 미국 수술 얘기, 결혼 계획.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처음이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밥상을 마주하고 앉아 얘기하는 게 아버님, 미국에서 수술 잘 되면 돌아와서 바로 결혼할 생각입니다. 윤호가 말했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네. 혜란이 오래 기다렸지. 혜란이 얼굴을 붉혔습니다. 결혼식 때 아버님이 줄에 서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례를? 네. 제 아버지시니까요.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 그러지. 줄에 서겠네. 식사를 마쳤습니다. 설거지를 하는 혜란을 윤호가 도왔습니다. 저는 창가에 섰습니다.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병철이 옆으로 왔습니다. 태삼아, 행복해 보이네. 그런가? 그래. 오랜만에 보는 표정일세. 저는 웃었습니다. 이제야 알겠네. 뭐가 중요한지. 늦지 않았네. 그래, 늦지 않았어. 다음 주 김포공항이었습니다. 미숙은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윤호가 밀고 있었고 혜란이 짐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잘 다녀오게. 아버님도 건강하세요. 수술 잘 되면 연락하게. 네. 윤호가 제게 절했습니다. 미숙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삼 씨, 고맙습니다. 잘 다녀오게. 셋이 탑승구로 들어갔습니다.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비행기가 떴습니다.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한참 그 비행기를 바라봤습니다. 제 아들입니다. 제 가족입니다. 35년 만에 찾은 가족입니다. 공항을 나왔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명동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서울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가을이었습니다. 단풍이 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제 삶에도 새로운 계절이 시작됐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명동 거리에 눈이 내렸습니다. 사무실 창가에 서서 거리를 내려다봤습니다. 사람들이 두툼한 외투를 입고 분주히 오갔습니다. 택시들이 미끄러운 길을 조심스럽게 지나갔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아버님, 윤호였습니다.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윤호 어떤가? 어머니 수술 성공했습니다.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인가? 네.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완벽하게 성공했답니다. 이제 회복만 잘하면 된다고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다행이네. 정말 다행이야. 다음 달에 귀국합니다. 아버님 보고 싶습니다. 나도 보고 싶네.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눈이 하얗게 쌓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한 달 뒤 김포공항이었습니다. 입국장 문이 열렸습니다. 윤호가 나왔습니다. 휠체어를 밀고 있었습니다. 미숙이 앉아 있었죠.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혜란도 함께였습니다. 아버님, 윤호가 달려왔습니다. 저를 안았습니다. 잘 다녀왔네. 네, 덕분입니다. 미숙이 휠체어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태삼 씨, 미숙이 걸어왔습니다. 예전보다 느렸지만 스스로 걸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목숨을 살려주셨습니다. 당연한 일했을 뿐일세. 저는 미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따뜻했습니다. 넷이 함께 공항을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저희 집에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넓은 거실이 처음으로 사람들로 채워졌습니다. 윤호, 미숙, 혜란, 병철, 그리고 저. 상이 가득 차려졌습니다. 갈비찜, 전, 나물, 찌개. 미숙과 혜란이 함께 준비한 음식들이었습니다. 자, 건배합시다. 저는 술잔을 들었습니다. 모두가 따라 들었습니다. 미숙의 건강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 가족을 위하여. 건배. 잔이 부딪혔습니다. 맑은 소리가 울렸습니다.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국 병원 얘기, 수술 과정, 회복 중에 있었던 일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사람들. 제 가족이었습니다. 평생 이런 순간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사업에 쫓겨놓쳤습니다. 돈을 쫓느라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70살이 돼서야 잃었습니다. 아버님, 왜 그러세요? 윤호가 물었습니다. 아니네. 그냥 좋아서. 저희도 좋습니다. 식사를 마쳤습니다. 윤호와 혜란이 설거지를 했습니다. 저는 미숙과 거실에 남았습니다. 태삼 씨, 그래. 후회 없으신가요? 뭘? 종수를 파양한 것. 그 많은 재산을 윤호한테 물려주기로 한 것. 저는 웃었습니다. 후회 없네. 이제야 제대로 된 선택을 한 것 같아. 미숙도 웃었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입니다. 그래. 늦었지만 다행일세. 2달 뒤였습니다. 윤호와 혜란의 결혼식이었습니다. 명동 한복판 예식장이었습니다. 작은 규모였지만 따뜻했습니다. 저는 주례를 섰습니다. 신랑 천윤호 군과 신부 김혜란 양은 오늘 이 자리에서 부부의 연을 맺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평생을 함께하길 바랍니다. 윤호가 혜란을 받습니다. 혜란도 윤호를 받습니다. 둘 다 웃고 있었습니다. 이제 신랑은 신부에게 입맞춤하십시오. 윤호가 혜란에게 입맞췄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도 박수를 쳤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제 아들이 결혼했습니다. 35년 만에 만난 아들이 이제 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피로연이 끝났습니다. 신혼부부가 떠났습니다. 저는 예식장 밖에 섰습니다. 명동 거리가 보였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가로수에 연두빛이 돋았습니다. 병철이 옆으로 왔습니다. 태삼아, 행복하겠네. 그래, 행복하네. 이제야 찾았구만. 진짜 재산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돈이 아니었어. 가족이었네. 명동 거리를 걸었습니다. 예전처럼 분주했습니다. 사람들이 오갔고 차들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이 거리를 걸으며
돈을 생각했습니다. 사업을 생각했습니다. 권력을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가족을 생각합니다. 윤호를 생각합니다. 미숙을 생각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미숙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왔습니까? 왔네. 저는 미숙 옆에 앉았습니다. 윤호 잘 보냈나? 그래. 혜란이랑 신혼여행 갔네. 다행이네요. 미숙이 차를 따랐습니다. 저는 받았습니다. 둘이 나란히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명동 야경이 보였습니다. 네온 사인이 반짝였습니다. 불빛이 화려했습니다. 1980년대 서울입니다. 욕망의 도시입니다. 배신과 탐욕이 넘치는 곳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사랑은 남았습니다. 용서도 남았습니다. 태삼 씨, 그래. 후회 없으신가요? 정말. 저는 미숙을 봤습니다. 후회 없네. 이제 자네와 윤호가 있으니까. 미숙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행복합니다. 이렇게라도 함께 있으니까. 저는 미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35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함께 있습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창밖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명동의 밤은 여전히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진짜 재산을 찾았으니까요. 돈이 아닌 가족을, 권력이 아닌 사랑을.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미숙과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정말로. 돈과 권력을 쫓다가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던 천태삼. 하지만 그는 배신과 고통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진짜 재산은 돈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것을. 늦었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지금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돌아보세요. 그들이 바로 당신의 진짜 재산입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저는 AI 나레이션 연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